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3,500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특별 진단, 이베스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전고점을 회복하려 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을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또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딱 FOMC에서 그 언급이 나왔다라고 하자마자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하반기일수록 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커질 것이다. 그런 리포트를 내놓았더라고요. 네, 뭐 다들 예상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경기가 회복이 되는 강도에 따라서 하우스나 일반 이제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정책이 정상화되는 부분들은 예상을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언제 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한 좀 이제 갑론을박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2013년, 14년이 넘어갔을 때의 충격을 우려하다 보니까 나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급작스럽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은 뭐 지수 기준으로 15%까지 빠졌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언급된다는 자체에 되게 좀 약간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거꾸로 오히려 미국이나 아니면 좀 연준의 스탠스는 아직은이라는 생각을 계속 깔고 가는 것 같아요. 다만 시장에서는 5월달, 6월달, 7월에 가면서 고용도 올라오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임금 상승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알아서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리스크를 반영해 나가지 않겠냐라는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6월이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거다라는 정도, 그리고 9월에는 언급이 나오고 어쩌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수채 오히려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리스크가 더 점증되기보다는 제로 노출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 이전에 조금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가격 조정 정도가 어쩌면 테이퍼링을 좀 받아들이는 기간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스피가 강하게 3,200, 3,300을 뚫어내지 못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담을 지금 지수에 반영하면서 조금씩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지, 또 다른 악재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미래에 있을 어쩌면 그 금리나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나 비용이 올라가는 거를 얼마나 감내해 줄 수 있을지를 시장에서는 조금 테스트를 하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래서 한국의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PER이나 PBR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것 같아 보여도 ROE라는 수준을 본다면 글로벌리 ROE나 PBR 밸류를 보면 뭐 좀 적정하게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매력이기 때문에 만약 싼 구간이라고 하면은 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든 뭐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되든지가 다 흡수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좀 애매한 거죠. 사실 3,150이 참 애매한 가격이란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3,000을 뚫어낼 때는 자동차 쪽에서도 이슈가 있어졌고 반도체에서도 이슈가 있어졌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으면서 일어났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3,500 그 이후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공백 상황이다라는 거잖아요. 5월 증시를 좀 성적표로 매겨봤을 때는 투자를 좀 관망했던 분들이 더 오히려 수익이 좋았던 시즌이었을까요? 5월은 이제 말이 많았죠. 사실 시작하기 전에 공매도도 재개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으로 대형주가 크게 부러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돌아놓고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은 것도 맞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만 빠진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한국 시장만 만약에 하락을 했었다면은 이거는 공매도 영향이 좀 컸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 시장이 잘 버텼어요. 미국의 나스닥이나 대만 증시를 보시면 너무 상당히 많은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공매도도 있긴 있겠지만 업종별로 보시면 가장 상위에 이제 랭크된 수익률이 그래도 5월에 괜찮았던 업종을 보시면 운송이나 호텔이나 자동차 쪽이고요. 반대로 좀 수익률이 안 좋았던 쪽은 이제 IT와 화학, 특히 이제 배터리 쪽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이 이제 조금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아질 건 알겠는데 당장은 2분기나 하반기로 갈수록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업종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고
대려 지금 당장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갈 때 다소 눌려 있었던 서비스 업종이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운송이나 호텔이나 서비스 업종이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5월을 기점으로 지수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아질 수 있다는 섹터로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나 정도가 좀 캐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주 이슈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 주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 있었으면 그렇게 되면 증시에 또 마중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 또 6월, 7월 하반기를 본다면은 어떤 주요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언론상에서 이미 좀 나왔던 내용들은 금액이 500조라는 되게 큰 규모야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때부터 보면은 10년간 50조 원이게 되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통상적으로 KPX를 해왔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 정상회의나 내지는 반도체와 관련된 회의에 관련된 이슈를 찾기에는 반도체 전체 산업에서는 좀 힘이 없구나. 일부 이제 개별 종목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상보다 더 뛰어넘어야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중립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5월 넘어서 벌써 6월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4월에 FOMC 의사록이 나와서 조금 화들짝 놀란 거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 했다라는 그 자체에 이제 시장은 아마 6월 중순에 FOMC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있었고 5월에는 없었고요. 6월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한 달 반 동안에 지나갔었던 경제 지표나 가격의 변동성을 보면서 6월 중순에 FOMC에서 과연 연준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관망 심리가 그래도 6월 초에서 중순까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약간 격가지 이벤트이긴 하지만 6월 18일 정도엔 또 이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FOMC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유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유가가 이제 주가나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자산들은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다 하락 변동성에 노출됐는데 되려 이제 유가는 잘 버티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공급단의 이슈 때문에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과 관련된 로드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가발 변동성도 FOMC 이전에 조금 내재돼 있어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궁금한 게 오늘도 그런 뉴스가 쏟아지더라고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특히나 최근에 주식시장 혹은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매도하고 금으로 투자 포인트 자사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금을 선호한다라는 게 아니라 위험 자산 회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대체 자산 내지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버블일 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 자산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코인에 대한 생각을 가져갔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산의 어떤 가치 저장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갖고 가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규제 당국에서 중국에서도 강하게 나왔죠. 연준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교환 가치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교환 가치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 가치를 저장해줄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지? 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금 자체에 대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매수가 쏠리는 게 안전자산으로서 좀 뭔가 회피해보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코인에서 찾으렸던 것들이 좀 꺾이다 보니까 넘어오는 과정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요. 하나금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주들의 굴욕이다라는 뉴스까지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눈높이를 살짝 낮춰야 되는 건지 하반기 그럼 이 대안이 될 만한 또 종목들,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8만 존재가 꺾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삼성전자에 국한해서 얘기 드리자면 ROE가 지금 13%인데 PBR이 2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이 정도 ROE가 버텨낼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는 8만 존재가 깨진 이 가격이 어쩌면 매수 찬스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2분기까지 실적을 보고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3분기를 지나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다 보니까 1분기 정도는 좀 공백 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형 수출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뭐 저평가돼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향후에 성장 모멘텀이 붙는 업종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를 저희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돌발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EV 생산 시설을 캐파를 확대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이 다소 좀 시간은 있지만 2, 3년이 지나게 되면 현대차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연히 바뀌어 있는 것들을 반영해 나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PBR 100 언더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시장이 사실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이제 약간 변동성이 내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안에서 성장의 모멘텀이 최근에 붙은 업종들을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동안에는 계속 필수 소비재로서의 역할만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린 바이오나 화이트 바이오, 즉 환경이나 농업에서의 모멘텀이 붙는 어떤 성장의 팩터가 오다 보니까 차입금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다소 섹터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로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그런 시점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채팅방에서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슬쩍 엿봤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떨어졌을 때 매수할까 하다가도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손이 섣불리 안 나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현대차 혹은 CJ 제일제당 쪽으로 눈여겨보는 건 어떨까? 또 낮은 밸류 또는 성장 모멘텀에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